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안녕하세요. 회계 수업을 맡게 된 최재경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는가, 회계는 어떤 의의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다시피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쌤이 지금부터 수업하는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라인 클래스라는 이 사이트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따로 공유 또는 게시를 할 경우에는 그 법의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회계원리 수업을 맡게 된 최재경 선생님이라고 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얼굴을 많이 못 마주쳤죠? 가끔씩 지나가다 또는 교무실로 와가지고 쌤 얼굴을 본 학생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저 쌤은 누구지? 저 쌤은 왜 이 수업을 맡고 있는지 이거를 잘 모를 거기 때문에 쌤이 먼저 한번 알려주고 난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유통과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쌤은 여러분들 1학년 수업인 회계원리와 그리고 3학년에 해당하는 매장 판매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계원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금융회계과, 창업경영과 그리고 쌤반에 해당하는 유통경영과가 이 수업을 일주일에 4번씩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쌤을 너무 많이 마주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는 수업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로 나오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수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회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보고요. 그 전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쌤이 이거는 이거구나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을 나갈 때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만 나중에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 마주쳤을 때 회계는 이거였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원리는 이렇게 맨 처음에 회계의 기초 개념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한 재무제표의 보고서까지 작성,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 수업을 함에 있어가지고는요, 수행평가를 한 학기에 2번씩 총 1년에 4번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수업에 이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보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회계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여러분들이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란 결국에 모일회자, 경영계자를 사용하고 있네요. 선생님 벌써부터 한자가 나오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계라는 것은 한자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용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의 뜻을 이해를 하면은 좀 더 빠르고 쉽게 이 회계의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자를 공부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쌤이 이렇게 다 밑에다가 무슨 회, 무슨 개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한번 볼게요. 회는 모일회자, 뭔가 모입니다. 경영계자를 사용했네요. 한마디로 경영활동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모여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개인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면은 누구예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될 거고, 기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기업들, 어떤 회사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것들이 경제활동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업경제 시간에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설명할게요. 개인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면은 주된 경제활동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소비활동입니다. 소비활동이 개인의 가장 경제활동의 주된 활동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판매죠. 상품 판매.
이 활동이 이 경제활동의 각각의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식으로 한마디로 쌤이 수업 시간에 과제형 수업 시간에 나와줬던 게 있습니다. 계정 과목표라는 것을 수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셨나요? 네, 그걸 봤다라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일정하게 사용 목적, 사용 용도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계정 과목들이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지정된 계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정해진 계정 과목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뭘 해요? 기록하고 그리고 정보화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는 거는 뭐라는 걸까요? 종이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무언가를 작성하는 걸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정보화 시킨 거는 이 기록한 것을 공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공시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알려준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회계 언어를 통해서 좀 전에 말했죠. 회계 언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기록하는 것, 그 계정 과목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정 과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외워야겠죠. 여러분들 외워줘야 됩니다. 그거를 외워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제 회계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회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로 볼게요. 시순이가 주식을 사려고 해요. 근데 주식을 그냥 막 사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식을 막 사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떨어진 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감당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회계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회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주식은 사도 되겠구나. 이 주식을 사면은 나는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손해는 보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만 좀 더 경제활동에 있어가지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바로 회계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고 회계라는 것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는 기업의 재무 상태, 그 다음에 경영 성과,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등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자본 변동까지 있는데 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우리가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하면 기업이 한 시점에서 우리가 보는 날에서 기업의 상태는 어떤가 이거를 보는 거고요. 경영 성과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간을 잡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의 그 기간 중에서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냈구나, 얼마나 손해를 봤구나, 또는 무슨 거래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경영 성과고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영 성과에 의해 가지고 현금이 움직임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현금 흐름 등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록을 철저하게 해가지고요. 이거를 정보 공시, 특히 공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우리는 뭐로 하고 있다고요? 회계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양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게요. 다양한 정보의 첫 번째, 바로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위에 있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등을 보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기업은 미래에 어떻게 되겠구나, 어떻게 활용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예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회계의 목적 중 첫 번째다라는 거고요. 다음, 투자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자라는 것은 좀 전에 예시로 보여줬죠. 시준이가 주식을 사려고 해요. 그쵸? 근데 주식을 막 사면 된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바로 시준이가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예로 우리가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이 주식을 사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뭔가를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책임을 지는 건데 경영자가 무턱대고 그냥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 회계 정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기업이 살아나겠구나. 또는 기업이 더 발전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데 유용한 정보의 제공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회계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영 성과, 그 다음 재무 상태,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위에 있는 내용이죠. 재무 상태, 일정 시점에 우리 현재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기업이 성과를 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요. 현금 흐름, 한마디로 현금이 그 경영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갔구나. 그 다음에 자본 변동, 우리 기업의 자본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네. 빚이 많이 늘어났네. 또는 자본금이 출자가 많이 돼가지고 기업이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네. 이런 것들을 관한 정보도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각각의 내용들을 나중에 좀 더 깊숙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것이 있어요.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지칭하게 됩니다.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예로 누가 있을까요? 그쵸, 아까 말했죠. 경영자도 나왔고요. 투자자도 나왔고요. 그쵸, 이 사람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기 전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곳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자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영자는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활용을 할 거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되는가? 이 의사결정 판단 여부에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자로 하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내부 이용 정보자,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이용 정보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내부 이용 정보자부터 볼게요.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뭐냐? 회사의 내부에서, 회사의 내부라고 하는 것은 회사 안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있을까요? 회계 안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겠죠? 첫 번째, 그쵸, 경영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그에 해당하는 직원들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경영자는 보통 경영 활동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게 맞아요. 직원은 왜 활용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미래 경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한마디로 아까도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지금까지 어디에서 많이 수익을 냈구나, 어디서는 많이 수익을 내지 못했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부분을 좀 더 발전을 시키는 것, 이런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근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예시로 먼저 볼게요. 내가 이 회사에 계속 다녀도 될까? 이 회사에서 나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회계정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기업이 돈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파산할 위험이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직원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월급이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은 재무 상태가 괜찮네. 그러니까 난 이 회사에 근무를 해도 이 회사는 망할 위험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퇴직할 때까지 다녀도 이 회사는 퇴직금, 그 다음에 월급을 다 지급할 여력이 되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회사의 외부에서
필요에 의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부 이용 정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만이었죠. 왜냐? 내부에서 일하는데 또 다른 기업이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하지만 외부에서는 다른 기업들이 우리 기업과 연관이 있으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필요에 의해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 아까 첫 번째에 그쵸? 투자자. 왜냐? 이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랑 관여가 있네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이 회사가 1년 동안 어떻게 경영을 했나, 성과는 어떻네, 이걸 얼마나 냈네,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이제 이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공급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래처가 될 겁니다. 내가 상품을 줬어. 내가 물품을 줬어. 근데 이 회사가 제공할 그 상품에 대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나? 돈을 지불할 수 있나? 이 파악을 해야겠죠. 무턱대고 그냥 물품만 계속 대줘요. 그래 놓고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물품에 대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정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정부 아까 이야기를 했죠.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여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정부다라는 거. 다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주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준이처럼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서, 채권자라는 건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 주식이 종이 쪼가리로 바뀌진 않을까, 이런 위험성에 대한 대비, 또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돈을 지불을 해줬어요, 이 기업에다가. 그렇다면 이 기업이 나중에 내 원금과 좀 더 이익금을 더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이해가 안 되면 시준위 내용을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공급자라는 것은 상품, 제품 공급 후에 대금 수령, 한마디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기업의 자산은 많은가, 이 기업이 부채가 많아서 나중에 파산할 위험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사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회사 안에서, 우리 건물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부 정보 이용자다. 또는 외부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게 아니에요. 회사 밖에 있지만 우리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외부 정보 이용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번에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 회계가 정보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 속성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성, 결국에는 뭐가 있는가, 그거를 볼 텐데, 그 전에 앞서 가지고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우고 난 다음에 좀 넘어가야 여러분들에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서 잠깐 해가지고 쌤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습지 두 번째 거 맨 밑에 쪽에 보시면은 있는데, 결국에는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우선 먼저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쵸?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 여러분들이 인터넷 또는 그냥 책, 이런 것들, 그냥 책에 있는 내용들,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그냥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가 없어도 그게 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다, 또는 나에게 제공이 그냥 되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데이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데이터라는 범주는 이렇게 그냥 모든 자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데이터라는 것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보다 라고 하는데, 이 정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만 끄집어낸 데이터다.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정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 회계의 이 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럼 들어가 볼게요. 질적 특성에서 회계 정보가 결국에는 속성들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한마디로 정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회계 정보라는 것은 회계에 있어가지고 이용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을 하고, 이 이용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것이 이 각각의 속성을 갖추어야만 회계 정보로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질적 특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맨 처음에는 목적 적합성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목적 적합성, 그 말 그대로예요.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한번 좀 다시 파고들어 보면은, 회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이 목적 적합성에도 각자의 특성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측 가치가 가능해야 된다. 한마디로 내가 회계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정보라는 것은 과거의 자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래의 자료를 가지고서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예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투자자로 예로 들어볼게요. 투자자가 과거의 정보, 지금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서 이 기업은 이 정도네, 재무 상태가 이 정도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또는 이거 너무 부실한데 미래에 좀 망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경영자 또한 내가 이걸 보니까 여기에는 많은 이익을 가져왔구나, 그렇다면은 내년에도 이익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로 발전을 시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예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피드백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예측 가치라는 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에요. 한마디로 예측을 했으면은 그게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 나서 이게 내가 해도 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확실성을 주는 게 이 피드백 가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측에 대한 뒷받침되는 자료가 주어져야만 우리가 회계 정보의 목적 적합성 특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시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적합한 시간에 제공이 되어야겠죠. 한마디로 적시성이라는 건 적합한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적합한 시간에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경영자가 이거는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자료가 언제 주어지나 했어요. 지금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쵸? 하지만 6개월 뒤에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줬어요. 그렇다면 이게 적합하게 주어진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주어져야만 이게 회계정보의 목적 적합성에 어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회계 질적 특성의 두 번째 내용이 신뢰성인데, 딱 봐도 뭔가 믿음을 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친구를 신뢰하고 있나요? 네, 친구를 신뢰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신뢰를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이 회계 정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뭔가 결정을 하는데 내가 돈을 썼는데 그거에 신뢰성이 없는 자료였어요. 그렇다면은 망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기업에서는 이거를 신뢰성이라는 그 목적을 맞추지 않고 뻥튀기를 시킨다거나 또는 줄이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 뻥튀기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 기업이 이익을 그만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배로 냈다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신뢰성이 무너진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예로는 우리 기업이 이만큼 수익을 냈지만 그것보다 훨씬 적게 그거를 재무 상태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예요. 이럴 경우도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회계 정보로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신뢰성, 그렇다면 어떤 요소를 지녀야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계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경영자가 내가 경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끌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맞지 않는 투자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이게 목적에 적합하게 신뢰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잘못된 자료를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신뢰성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봤을 때, 또는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마다 모두가 똑같은 검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똑같은 결과 검증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거랑 여러분들이 본 거랑 또 다른 사람이 본 거랑 모두가 다른 자료로 봤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것 또한 신뢰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회계 정보로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립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누군가에게 치우쳐져 있다. 만약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치우쳐져 있다.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그 자료를 불합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치우쳐지지 않은 그 중립적인 자세로서 이 자료가 제공이 돼야만 이 신뢰성에 적합하게 되고 회계 정보로서 이용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수업으로만 끝내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FAT, 전산회계, 그 다음에 기업회계라는 그 회계 관련 자격증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직접 다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회계를 배웠다라면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회계 자격증입니다. 회계 자격증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취업 그리고 또는 진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풀이를 한 번 더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에 대해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던 문제인데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방금까지 배웠습니다. 뭐랑 뭐가 있었죠? 목적 적합성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거를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중립적이어야 한다. 좀 전에 배웠어요. 조금 이제 기억이 날락말락합니다. 다음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 신뢰성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이거는 신뢰성이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빠르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답은 이렇게 2번 신뢰성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가 않죠?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FAT라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격증 문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한번 볼게요.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해관계자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정보 이용자를 그대로 지칭합니다. 정보 이용자는 뭐랑 뭐로 나눴죠? 그렇죠. 내부랑 외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내부에는 경영자, 직원이 있었고 외부에는 투자자, 공급자, 정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된 걸 찾아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은 채권자. 채권자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돈을 기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그 내용으로 배당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배당금이 뭘까요? 잘 모르죠? 이건 나중에 한번 배우게 될 텐데요. 배당금이라는 거는요. 주주가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받는 거를 배당금이다 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주식이 아니네요.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아니라 뭐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답 맞나요? 틀렸죠. 이거는 뭐라고요? 주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2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번 문제도 볼게요. 경영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이건 당연하죠. 경영자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다시피 경영자는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이 얼마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내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종업원. 종업원이라고 하면 직원이라고 하죠. 이 종업원은 성과금에 대해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당연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기업이 이 기업은 내가 계속 근무를 해도 되는가, 망하지 않을까, 월급은 계속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성과급이란 무엇인가? 1년에 한 번 내가 1년간 성과를 낸 거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예요. 제13회 급여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이 성과급을 내가 1년 동안 내가 이익을 얼마나 냈네? 재무상태 보니까 얼마나 냈구나. 이걸 판단은 가능하고 이거에 대해서 성과는 얼마나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3번 또한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세무서라고 되어 있네요. 이 세무서는 국가기관이에요. 한마디로 정부기관이죠. 정부는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기업의 재무상태를 그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법인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가, 한마디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가, 그거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4번 또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에요? 네, 1번이 되겠죠. 네, 다음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읽어볼게요. 신뢰성의 하부 속성에는 충실한 표현,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까 배웠죠? 이거 1번 문제하고도 똑같네요.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하고 충실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표현이 되어야 한다. 1번은 그렇다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오늘 배운 내용 딱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네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것도 그럼 맞는 내용이 될 겁니다. 다음 3번 회계정보는 기관별 비교 가능성은 있어야 하나 기업 실체 간 비교 가능성은 없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기관별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의 정보를 비교한다라는 거고요.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이라 이 기업과 저 기업의 실체를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왜냐? 내가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랑 저 다른 회사의 재무상태랑 비교를 해가지고 어디가 이익을 많이 냈고 여기는 어디가 손실을 많이 났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3번은 둘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회계 문제에서는 뭐 하나는 맞고 뭐 하나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답일 가능성이 무수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100%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답안 정답률을 조금 높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4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경영자와 감사인이 회계정책의 선택 또는 평가할 때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경영자 그리고 감사인, 감사를 하러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는 우리가 신뢰성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신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 정책을 판단, 경영인은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평가, 감사인은 이 재무 상태가 맞구나 이런 걸 평가할 때 쓰게 되겠죠. 그러므로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작용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 속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정보라는 것은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용 가치가 없다라면 그게 정보가 아니라 회계 데이터가 되겠죠. 여기서는 회계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내용 또한 맞는 답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처음으로 회계를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쌤이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해도 시간적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학교로 직접 나와가지고 쌤한테 물어보면 쌤이 많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꼭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